그래서 이제 이 케그를 한다는 건 결국엔 프로세스를 자기가 직접 참여한다라는 의미인 건데, 그럼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합니다. 입력을 넣고 모델을 돌리고 결과가 나오고 성능이 좋기를 기대를 합니다. 저도 기대를 했고요. 그리고 항상 지금도 맨날 기도합니다. 모델을 돌리고 성능이 잘 나오기를. 그래서 그냥 가볍게 농담으로 적어놨는데, 절대 머신러닝은 입력 넣고 모델 돌리고 처음에 결과가 좋지 않아요. 물론 자기의 기대치가 나아지면 좋을 수 있죠. 뭐 성능이 50%로 계약했는데 60%로 나와서 기쁘다 이럴 수 있지만, 보통 이렇게 단순한 프로세스가 아닙니다. 보통은 어떻게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느냐? 완전 반복되는 프로세스가 되겠죠. 처음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입력을 받습니다. 케글에서는, 지금 대회에서는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CSV 파일을 받고, 그 다음에 EDA를 진행을 하겠죠. EDA라는 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하나씩 살펴보는 걸 의미하는데, 이런 EDA 과정에서 뭐 시각화를 할 수도 있고 계산을 해서 통계적인 수치를 살펴볼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하면서 이 데이터에서는 이런 모델이 적합하겠다, 이런 모델을 위해서는 이런 전처리를 해야겠다 해서 전처리를 아마 진행을 할 겁니다. 이 전처리에서도 뭐 수많은 테크닉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수많은 테크닉과 어떤 자신의 도메인 지식, 예를 들면은 예전에 어떤 분들은 실제로 이제 의대에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어떤 사진에 있는 그 의료 데이터에 대해서 자기가 일일이 다 살피면서 태깅을 달아서 뭐 그것들을 공유하신 분들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자기 도메인 지식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전처리 과정들이 가장 오래 걸릴 겁니다. 이 전처리 과정이 끝나면은 드디어 모델을 돌릴 수 있는데, 이 모델을 돌리고 결과를 얻으면 그 결과가 항상 좋으냐? 꼭 그런 건 아니겠죠. 뭔가 자기가 예상한 그 결과가 있고 기대한 결과가 있을 때 보통은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 모델을 개선할 수도 있겠죠. 뭐 하이퍼 파라미터라 해서 모델의 각종 그런 파라미터들을 하나씩 튜닝을 하면서 개선할 수도 있고, 모델도 머신러닝 모델 뭐 아시겠지만 뭐 디시전 트리나 뭐 엑시부스트, LGBM, 랜덤 포레스트 뭐 이런 여러 모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모델들을 하나씩 시도하면서 어떤 모델이 적합한지도 테스트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을 결과를 합치는 앙상블이라는 테크닉을 써서 성능을 높이기도 하겠죠. 근데 사실 이런 모델 성능을 높이는 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피처를 선택을 했느냐가 제일 중요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데이터를 넣었으면 모델이 잘 이해해서 결과가 좋을 건데, 여러분들의 모델이 결과가 안 좋은 가장 큰 이유는 이 EDA에서 아직 좋은 피처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back to EDA겠죠. 다시 이제 새로운 인사이트, 새로운 피처를 찾기 위해서 EDA부터 다시 합니다. 이 결과와 이 피처 간의 상관 개수를 계속 보면서, 상관도를 보면서 다시 뭔가 데이터 시각화도 해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처음부터 쭉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 결과가 최선이라고 보장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루프를 대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회 사이트에 보면 얼만큼 제출했는지가 엔트리스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로 리드 대회나 아니면 최근에 끝난 컴피티션들을 보면은 상위 이제 수상자들은 제출수가 100회, 200회, 많게는 500회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고수분들은 자신의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루프를 돌아서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케글 코리아 오픈 채팅방에 계신 분, 혹시 오픈 채팅방에 다들 계시나요? 계신 분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대회가 하루 연장되면은 사람들이 앓는 소리 냅니다. 하루 밤 더 새야 되네요. 하루 더 이거 돌려야 되네요. 그래서 그런 루프들을 계속 돌면서 0.1cm씩 대회 마지막에는 개선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하는 데는 그 정도까지는 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이제 이 프로세스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냐면, 케글에서 첫 번째, 입력을 받아야겠죠. 입력은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입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대회는 정형 데이터 대회라서 CSV 파일로 대회를 이제 파일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트레인 데이터,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 그리고 샘플 서브미션 이렇게 세 개로 데이터를 주었는데 이거는 뭐 이따가 실습을 좀 돌려볼 건데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쓰면은 쉽게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판다스 라이브러리가 다른 뭐 I/O, 인풋 아웃풋 라이브러리들에 비해서 빠른 편이긴 하지만 좀 큰 데이터셋에서는 캑을 해서 흔히 뻥 난다고 그러죠. 죽을 수 있어요. 캑을 노트북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라이브러리를 써야 되느냐? 큰 데이터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데스크, 데이타입을 이제 라피즈라는 엔비디아 팀에서 만든 QDF 이렇게 세 가지를 쓸 수 있고 요새는 좀 데이타입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지금 리드 대회에서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런 라이브러리를 쓰는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판다스랑 항상 형식 자체는 되게 비슷하니까 여러분들은 판다스를 먼저 공부해 주시면은 이런 라이브러리들은 차차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브러리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음성 데이터나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판다스로 읽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저걸 뭐라 했는지 까먹었네요. 어쨌든 저런 과학 계산용 라이브러리나 리브로사 같은 음성 처리용 라이브러리 뭐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픈CV나 필로우 뭐 이런 것들로 이미지용 라이브러리로 파일을 다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파일 입력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회 측에서 제공하는 경우도 많고 대회 시작 때 많은 분들이 올려주기 때문에 그걸로 공부를 하면 되고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판다스를 공부하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제 데이터를 입력받고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살펴봐야 돼요. 데이터를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씁니다. 이 판다스라는 것 자체가 데이터를 살피기 위해 만든 라이브러리예요. 금융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만들었는데 금융 쪽에서 금융 데이터를 계속 살피다 보니까 뭔가 프로그래밍적으로 이 데이터를 다루고 싶어서 그 금융하시는 분이 이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쓴 게 이제 한국에 번역이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라이브러리 있고 이제 이 데이터를 엑셀처럼 그냥 2D 테이블로도 볼 수 있겠지만 제일 좋은 거는 시각화, 그래프로 보여주는 게 제일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트플롯 라이브러리, 뭐 시본, 플로트리 같은 수많은 시각화 라이브러리들을 공부를 하시면서 데이터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EDA 과정에서 뭘 봐야 될까? 사람들이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헤매시더라고요. 뭔가 EDA 하면 판다스 한번 열어보고 뭐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로 뭐 그래프 몇 개 그려보는 건데 내가 진짜로 봐야 되는 건 뭘까? 라고 하시면은 대표적으로 한 5개 정도를 먼저 봐주시면 돼요. 첫 번째,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데이터셋을 보시면은 수익이 5만 불이 넘는가, 5만 불이 적은가라는 어떤 피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피처가 과연 다른 피처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뭐 예를 들면 성별에 따른 뭐 피처, 아니면 뭐 인종에 따른 수익의 여부, 뭐 그런 것들을 먼저 데이터셋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인지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종류의 데이터가 있고 이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 말은 뭐냐면 성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데이터에서는 2개로 나눠질 거예요. 메일이랑 피메일. 그럼 이런 메일이랑 피메일을 모델에 바로 직접 넣을 수 있는가?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쓰는 대다수의 모델은 텍스트 정보를 모델의 입력값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메일과 피메일을 어떤 식으로 인코딩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인코딩 방법이 과연 적합한지에 대해서 데이터의 분포를 살펴볼 수도 있고 뭐 메일이랑 피메일이랑 수가 비슷하고 뭐 이제 바이너리니까 0 또는 1로 구분할 수 있으니까 원화수로 해도 될 것 같다. 아니면은 뭐 레이블 인코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처리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지금 에듀케이션에 대한 정보가 있을 거예요. 지금 데이터셋에 보면은 내 학력에 대한 데이터셋이 있을 건데 이 학력이란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순서가 있습니다. 고졸 다음에 대졸이 있고 대졸 다음에 석사 있고 석사졸 다음에 박사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순서 정보를 어떤 식으로 모델에 넣어줘야 될까? 그런 부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코딩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누락값, 흔히 이제 미싱 밸류라고 하고 이 누락값을 어떻게 처리할까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누락값이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데이터를 입력하는 사람이 잘못 넣었다. 데이터를 입력하는 사람이 잘못 넣었으면 이 데이터는 유의미한 데이터인데 손실이 된 걸 수도 있다.
라는 가정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어떤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 넣었다. 근데 이 프라이버시라는 거 자체가 이 사람이 왜 이걸 프라이버시로 안 넣었을까? 그러니까 미싱 밸류를 처리하는 방법도 되게 여러 가지입니다. 통계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피처가 어떤 이제 값이 이제 비어 있는데 이 비어 있는 값이 남녀에 따라 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걸 남자 기준에 따라서 이 미싱 밸류를 채울 수도 있고 여자 기준에 따라서 미싱 밸류를 채울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미싱 밸류를 어떤 식으로 채워야 될까? 평균으로 채우는 게 맞을까? 아니면 미니멈 값으로 채우는 게 맞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미싱 밸류가 있는지 체크하는 것도 우선이 돼야겠죠. 그 다음엔 특이값, 아웃라이어라고 하죠. 이런 특이값이 어디에 있고 이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 특이값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특이값 하나 때문에 어떤 모델 자체가 이 특이값이 일반 값이라고 생각해서 잘못 예측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주식 데이터를 예측한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테슬라 주식을 넣어버리면 이 주식 데이터를 예측하는 모델은 다른 주식값도 그렇게 폭등할 줄 알아요. 근데 이런 테슬라 주식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카카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이런 아웃라이어가 중요한 의미일 때도 있지만 모델이 일반화된 모델을 못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아웃라이어를 빼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새로운 피처를 만들 것인가 이런 것도 중요한데 지금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냐면 지금 에듀케이션 걔가 교육 수준에 대해서 피처가 하나 있고 그 교육 수준을 수치로 나타낸 피처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피처가 아마 겹칠 거예요. 많은 데 다수가. 그럼 이 피처를 어떤 식으로 전처리해서 피처 한 개로 만드느냐 아니면 이 피처 두 개를 조합해서 새로운 피처로 만들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이겠죠. 그럼 이제 데이터를 살펴봐야 돼요. 데이터를 뭘 살펴봐야 되냐면 죄송합니다. 데이터를 일단 처음에 보시면 이렇게 피처와 어떤 컬럼들로 볼 수 있어요. 보면은 뭐 에이지, 워크 클래스, 파이널 웨이트, 에듀케이션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이 데이터가 모델에 넣을 수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델에 넣을 수 있는 데이터. 모델에 넣으려면 숫자여야 돼요. 숫자. 뭐 그렇지 않은 모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캣부스트 모델이라던가 몇 가지 모델에 대해서는 텍스트 정보도 알아서 변환해주는 모델이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 테스팅할 모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숫자 피처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숫자의 데이터냐 아니면은 숫자가 아닌 데이터냐. 그래서 뉴머리컬, 카테고리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이런 뉴머리컬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산형이냐, 두 번째 연속형이냐. 이 이산형 연속형의 이해는 어떤 게 좋냐면 예를 들면 지금 자녀수 이런 게 있나요? 가족수? 뭐 제 가족수가 2.5명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 가족수가 뭐 3.7명이 될 수는 없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하나 이렇게 셀 수 있는 수치들을 이산형이라 부르고 뭐 나이같이 연속적으로 흐르는 값에 대해서는 연속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산형, 연속형 데이터에 대해서 처리를 해줄 수 있고 범주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순서가 상관이 있는 것과 순서가 상관없는 것. 순서가 상관이 있는 건 예를 들면 에듀케이션이 있겠죠. 교육 수준이 뭐 고졸, 대졸, 석사졸, 박사졸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는 것들은 순서를 고려해 주는 게 모델이 좀 더 이해하기 좋을 거고 만약에 인종 같은 거, 뭐 백인 그리고 혼혈 그 외에 뭐 흑인 이런 것들은 순서가 상관없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원핫 인코딩을 해주면 어떨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면서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이 데이터의 피처를 다 적어놔요. 그리고 저는 뭔가 영어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한글로 다 적어 놓습니다. 이 피처가 뭔지. 그리고 이 피처를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을 해요. 아, 얘네들은 숫자니까 숫자끼리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숫자랑 범주는 어떤 식으로 시각화해서 관계를 볼 것인지 고려해보고 범주와 범주는 어떤 식으로 볼 것인지 고려해보고 그런 식으로 처음에 저는 이 데이터들이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다 네 가지로 다 분류를 해서 그 다음에 시각화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머신러닝의 기본은 통계예요. 통계. 어떻게 보면 이 머신러닝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 통계학자들이 만들어낸 그 통계 개념들을 모델에 녹여넘기기 때문에
그 통계 정보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 사실 머신러닝 모델들도 다 통계적인 모델이죠. 통계 모델이죠. 그래서 EDI 할 때 처음에 보는 것들은 좀 통계적인 수치들을 먼저 봐주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평균이나 4분위 값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더 내용이 쉽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제 위 차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판다스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describe이라는 메서드를 쓰면은 자동으로 뜹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전체 개수가 몇 개인가? 그러니까 널 값을 뺀 데이터의 개수가 전체 몇 개인가? 데이터의 평균은 어떻게 되고 데이터의 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고 최소값 그리고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 최대값을 기준으로 25%, 50%, 75%그 값들을 다 표현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이거는 약간 어떤 쪽으로 편향되었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노멀리제이션을 잘 시켜줘서 모델에 잘 넣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하셔도 되지만 이런 대표적인 값들은 함수가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웬만하면은 빠르게 그냥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는 게 좋고 나중에 시각화할 때 좀 더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EDA의 가장 큰 핵심은 시각화입니다. 왜냐하면 한문으로도 있고 이제 성어로도 있고 영어에도 있듯이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여러분들이 숫자로 아무리 말하는 것보다 그래프 하나가 좀 더 이해가 잘 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거는 가족 관계에 대해서 수치로 나타낸 건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남편 한 명 있는 사람이 제일 많다라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가 어떻게 크기 비교가 되고 어떤 식으로 비교할 수 있는지 잘 어려워요. 그래서 오른쪽 시각화 같은 걸로 시각화를 하면은 대충 어떤 분포가 있고 누가 누구보다 크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고 훨씬 더 좋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시각화를 하면 됐고 그럼 EDA에서 시각화해야 되는 거는 총 4가지예요. EDA에서 시각화해야 되는 거는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컴포지션, 구성이에요. 구성. 이 데이터는 과연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 데이터의 구성을 사실 시각화로 꼭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위에처럼 이런 피처가 있고 이런 피처가 이런 피처 있고 이런 것들 텍스트로 적어도 되고 또는 파이 차트 같은 걸로 이 데이터에서 34%는 여성이고 66% 남성이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 데이터가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디스트리뷰션, 분포예요. 분포. 이 데이터에 과연 사람들이 나이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이 나이 분포에 대해서 우편향돼 있는지 좌편향돼 있는지 그리고 뭐 나이와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분포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포를 표현하는 데는 뭐 히스토그램이나 아니면은 저 KD 플롯, 덴시티 플롯이나 뭐 등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릴레이션이에요. 릴레이션. 과연 이 데이터들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 관계라는 게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모델에 넣어줄 때 뭔가 선형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피처들 간에 관계가 있다는 거고 이 관계가 있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모델에 넣어줄까 고려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선형성이나 아니면 이제 이 데이터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통은 이제 산점도, 스캐터 플롯으로 많이 그려면서 릴레이션십을 봅니다. 그 다음에는 비교죠. 컴패리즌. 어떻게 이 데이터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지금 뭐 아직 EDA 커널이 많이 안 올라와서 조금 아쉽긴 한데 뭐 EDA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데이터, 그냥 트레인 데이터에 대한 그냥 분포를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트레인과 테스트 간에 과연 분포의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트레인과 테스트를 임의로 나눠놓긴 했지만 트레인 데이터에 어떤 경향성이 있을 수 있고 테스트 데이터에 없는 경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서로의 비교, 그런 전체적인 비교들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각화할 때는 총 이 4가지 부분, 이제 구성, 분포, 관계, 비교 이렇게 4가지를 시각화해 주시면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각화 이런 시각화를 정보 시각화라고 하거든요. 이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쪽에서 되게 스페시픽하게 이런 통계적인 정보를 비교하는 게 인포메이션 비주얼라이제이션인데 이런 것들은 시본이나 아니면 플로틀리 같은 라이브러리에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시각화를 아직 전문으로 하시는 분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각화를 만약에 공부를 하신다면 저는 이런 루트를 추천드려요. 매트플롯 라이브러리가 가장 근본적인 라이브러리긴 합니다. 근데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는 조금 까다로워요.
쓰기 좀 까다롭고 좀 커스텀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첫 번째로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시본 라이브러리를 먼저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통계적인 시각화 라이브러리인데 이제 쉬운 사용이 좀 장점이고 최근에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공식 문서도 좀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본 라이브러리들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케글의 튜토리얼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튜토리얼 보면서 한 번만 쭉 따라가셔도 아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구나 할 수 있고 이제 이 시본을 사용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커스텀하고 싶은 부분이 생길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차트의 색깔을 좀 바꾸고 싶다. 이 차트의 크기를 바꾸고 싶다. 이 차트의 구성을 어떤 식으로 바꾸고 싶고 뭐 축을 2개 만들어 보고 싶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 매트플롯 라이브러리에서 기능을 하나씩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 2번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어떤 시각화를 할 수 있을지 먼저 개념이 잡힐 거예요. 그럼 그 개념이 잡히고 나서는 이제 인터랙티브랑 이제 뭐 클릭할 수 있고 클릭하면 뭐 확대할 수 있고 그런 기능들이 다 이제 인터랙티브라고 하는데 그런 기능들을 추가하고 싶을 때 플로틀리나 아니면 저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보케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알테어 뭐 같은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면서 이제 좀 더 화려한 시각화를 많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로 엑스포트가 가능해요. 자바스크립트로 그냥 파일을 뽑아서 여러분의 웹사이트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되게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R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ggplot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 그런 R 문법을 사용할 수 있는 plot9 같은 라이브러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화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러리가 되게 많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다 보면은 커스텀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되게 재밌어요. 저는 이제 이 시각화를 저는 케글을 하면서 이 ED랑 시각화라는 거에 좀 매력을 느껴서 작년부터 이제 시각화에 초점을 둬가지고 이제 케글에서 시각화 커널을 엄청 많이 만들어서 지금 이제 케글에서 상위 한 0.7%까지 되었고 저는 이제 다음 학기에 대학원을 진학을 하는데 대학원도 시각화 대학원으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케글에서 자기 진로를 찾은 케이스가 되겠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틈새 홍보지만 페이스북에 데이터 시각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어요. 케글 커뮤니티 말고.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의 여러 가지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각화 여러 가지 테크닉들. 이제 이런 시각화나 어떤 분석들을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디어가 생길 거예요. 아, 이 피처는 이런 식으로 인코딩을 해야겠다. 이 피처는 좀 제거를 하는 게 낫겠다. 이 피처는 사용할지 말지 좀 고려해 봐야겠다. 2가지 실험해 봐야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첫 번째로는 피처 엔지니어링을 진행합니다. 피처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 거고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피처를 좀 조작을 할 것인가. 뭐 예시로 어떤 게 있었냐면 어떤 날짜 데이터가 있어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20 뭐 1030 뭐 이런 식으로 될 건데 이것들을 그대로 피처에 넣는 것보다 2020 따로, 10 따로, 30 따로 그냥 연월일 따로 모델에 넣는 게 좀 더 좋더라. 뭐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해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게 도움이 되는 모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글을 보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피처를 엄청 많이 만들게 될 거예요. 피처 1번 만들고 피처 2번 만들고 계속 실험을 하면서 피처가 하나씩 쌓일 텐데 피처가 너무 많아질수록 모델이 무거워지겠죠. 모델은 결국 이것들을 다 직접 계산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럼 이 피처 중에서도 효율적인 피처만 골라서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피처 셀렉션이라고 하는데 피처 셀렉션에서도 뭐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방법도 있고 자기의 인지적인 부분을 통해서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음 세미나에서 이제 태진님이 잘 강의해 줄 거고 이 피처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테크닉이 좀 한정적이긴 한데 한정적이라기보다는 좀 정형화된 테크닉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 정형화된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케글의 그랜드마스터 4개를 따신 분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그분이 되게 잘 정리해 주신 글이 있어서 그 링크를 첨부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글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2가지는 결국엔 자기 도메인 지식이 제일 중요하겠죠. 뭐 이걸 예측하는데 사실 나이 같은 건 필요 없어. 뭐 이걸 예측하는데 이런 데이터는 필요 없어. 그냥 없애도 돼. 이런 자기의 도메인 지식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모델 특성에 맞게 잘 전철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시 또 공부를 해야겠죠. 모델이니까. 이제 머신러닝에도 모델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디시전 트리가 있을 수 있고 로지스틱 레그레션이 있고 뭐 사실 머신러닝 모델이라고 치면 한 100개 정도 나올 거예요.
위키피디아에 100개 정도 할 건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한 20개, 30개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다 공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scikit-learn이라는 라이브러리에서 대부분 제공을 하고 있고 뭐 scikit-learn 외에도 뭐 파이캐럿 같은 최근에 라이브러리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신 이제 케글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XBoost, LGBM, 캣부스트 같은 부스팅 모델이 있어요. 이런 부스팅 모델 같은 경우에서는 scikit-learn에서 제공 안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다 라이브러리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면 되고 이제 이거 이론 같은 경우는 차차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GPU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런 GPU를 사용할 수 있게 이제 cuML이라는 라이브러리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링에 대한 테크닉도 정말 많아요. 이런 모델링에 대한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3차 세미나에서 천상님이 잘 강의를 진행해 주실 거예요. 이제 그리고 결과를 제출할 건데 이번 대회에서는 F1 스코어를 씁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F1 스코어란 이제 F1 스코어를 쓰는데 이런 스코어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면 좋겠죠? 왜 F1 스코어를 쓸까? 이런 것들 고민하면 좋은데 원래 이제 어큐러시를 많이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데 이 어큐러시가 나중에 이제 그 데이터가 좀 분포에 따라서 어큐러시가 큰 의미가 없을 때가 있어서 F1 스코어 쓰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출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총 제출할 수 있는 파일이 2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제출을 할 건데 그 제출 파일 중에 최종 제출은 파일을 2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면 아까 전에 제가 퍼블릭 리더보드가 있고 프라이빗 리더보드가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프라이빗에서 그냥 퍼블릭엔 높지만 프라이빗에서 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잘 고려를 해야 돼요. 과연 이게 너무 프라이빗에 초점이 돼서 뭔가 거기에 너무 오버피팅된 채점 결과가 아닌가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출 파일을 선택하는 것도 테크닉인데 이거는 제가 다른 분들한테 들어본 결과 약간 자기의 감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랜드 마스터 분들도 그냥 이게 좀 더 잘 나올 것 같아서 픽했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아직 그 정도의 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성님이 잘 강의를 해줄 거라 믿으면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실험을 이제 계속하게 될 거예요. 하이퍼 파라미터도 조금씩 바꿔보고 EDA도 다시 해보고 그래서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돌아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머신러닝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꽤 많은 질문이 들어와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진행하려고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퍼블릭이랑 프라이빗 리더보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데이터 셋이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예요.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트레인 데이터에서 어떤 여러분들만의 모델을 만들어서 테스트 데이터에 그 예측 이제 인퍼런스 추론을 해서 제출할 거예요. 그럼 추론된 예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여러분들은 추론은 이런 식으로 뭐 1번 아이디에 대해서는 0, 2번 아이디에서는 0 이런 식으로 0과 1로 이렇게 추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6,500개라는 테스트 데이터를 6,500개에 대한 데이터를 OMR처럼 01010101에서 체크를 해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리더보드에서 이 6,500개에 대해서 다 채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34%, 6,500개의 34%면 한 2,200개 정도 되겠죠. 이 2,200개 정도의 데이터를 2,20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F1 스코어에 대해서 이렇게 리더보드를 만듭니다. 그러면 나머지 4,300개는 언제 채점을 하느냐? 마지막에 채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4,300개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채점을 하는 건데 이 4,300개의 채점 결과는 여러분들이 마이 서브미션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출한 결과에 대해서 쭉 점수가 나올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최자라서 프라이빗 스코어가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라이빗 스코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퍼블릭 스코어만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 퍼블릭 스코어 중에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프라이빗에서도 높을 것 같은 거 2개를 선택을 하는 거 2개. 에러는 아마 선택이 안 될 거예요. 에러는 선택이 안 될 거고. 그래서 여러 개 제출해서 2개를 선택할 건데 그럼 여러분들은 이 퍼블릭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제일 지금 많이 혼란이 오신 것 같아요. 그냥 퍼블릭 점수가 높은 걸 제출을 해야 되나? 그게 아닌 게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을 이제 트레인을 하면 그 트레인에서 그 트레인 데이터를 모두 사용을 해서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트레인 데이터를 뭐 8대2, 뭐 9대1로 잘라서 9는 훈련시키고 1은
검증셋으로 만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검증된 스코어가 따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검증된 스코어와 내 퍼블릭 스코어랑 비교를 했을 때 내 검증 스코어는 점수가 이만큼 낮게 나왔는데 퍼블릭 스코어는 점수가 높게 나왔다. 이건 무슨 말이냐? 퍼블릭 스코어에 오버피팅 되었다라는 의미겠죠. 내 검증 결과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스코어보다는 높아. 그 말은 지금 퍼블릭에 뭔가 잘못 오버피팅 되었다. 이제 반면에 둘이 스코어가 좀 비슷해요. 둘이 스코어가 좀 비슷하다는 말은 뭔가 내 검증이 좀 맞았고 검증이랑 유사하니까 한 이 정도의 스코어보드를 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픽을 해줘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려할 점이 뭐냐면 제가 지금 이 대회를 만들 때 대회를 만드는 방식을 생각하면 좀 더 대회에 접근하기 쉬운데 이 대회를 만들 때 처음에 트레인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를 따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테스트 데이터에서 퍼센테이지만 적어줘요. 이 퍼센테이지만 적어주면은 이 캐글에서 알아서 34%의 데이터를 이제 퍼블릭으로 만들어 놓고 66%를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퍼블릭이라는 것 자체가 랜덤하게 선택은 됐지만 편향이 없을까요? 바이어스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랜덤하게 픽했지만 잘못하면은 바이어스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봤을 때 퍼블릭이랑 프라이빗이랑 점수 차이가 엄청 큰 경우도 많아요. 이런 이유는 데이터가 잘못 뽑혀서 편향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편향성이 클수록 자기 모델이 얼마나 잘 검증된 모델인지 잘 체크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시면서 두 개를 체크해 주시고 꼭 퍼블릭이 높은 게 최고 점수는 아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대회 끝나면 바로 공개를 할 건데 지금도 쉐이크업을 보면은 엄청납니다. 지금도 쉐이크업을 보면은 엄청나요. 누군가는 유지를 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훅 떨어지고 누군가는 훅 올라오는 게 저 혼자 보면서 아주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처럼 저 혼자 되게 보면서 사람들 열심히 하고 있군 이러면서 즐기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스코어가 0.88030이지만 프라이빗에선 이게 최대 점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프라이빗은 막 0.85가 최대 점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온 게 뭐냐면 제가 수학을 좀 얘기했더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뭔가 머신러닝에 딥러닝에서 수학이 얼마나 필요하냐.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 유리해요. 머신러닝에서도 결국에는 이 머신러닝 모델이 가지고 있는 분포 이런 것들 이해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에서는 디시전 트리를 이제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에서는 yes or no로 어떤 질문을 만들어서 트리를 만드는 구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트리만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이 트리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부터 깊이 들어가면은 엔트로피를 어떤 식으로 잘 조정을 할 것인가 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고 이 엔트로피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들어가면 또다시 이제 수학적으로 들어가고 뭐 그러다 보면 뭐 허프만 코딩도 다시 공부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점점 수학적으로 들어가면서 아는 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수학 공부에 초점을 안 두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이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분야에 처음 들어왔고 뭔가 지금 코딩을 해야 될까 수학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한다면 저는 코딩을 하는 걸 추천합니다.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유리천장 같은 게 딱 느껴질 거예요. 뭔가 내가 지금 모델을 돌리고 있는데 내가 이 모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맞을까? 모델의 개념은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모델에 대해서 잘 쓰고 있는 건가? 라는 의심이 들 때 논문을 보든지 아니면 좀 더 딥게 책을 보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수학 지식을 조금씩 쌓아나가는 게 좀 더 컴팩트하게 머신러닝을 공부하는 방법이지 뭔가 사람들이 머신러닝을 해야 할 때는 무조건 수학이 중요해, 무조건 통계가 중요해 한다 해서 수학이랑 통계랑 공부를 한다 해서 그게 꼭 머신러닝에 도움이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필요할 때, 자기가 필요할 때 수학 공부하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고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저는 learn by doing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를 가장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케글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 실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계속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고 이 질문이 좀 전 좋았던 게 지금 이제 얘기할 내용이랑 겹쳐가지고 한번 얘기할게요.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을 하기 전에는 휴먼 러닝이 필요하겠죠.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는 엄청 많이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어요. 수학 없는 머신러닝, 딥러닝 3주 완성 코스. 이 말만 들으면
진짜 흔히 말하는 피꺼섯이라고 하죠. 약간 피가 거꾸로 쏟아오르는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3주 만에 완성이 되냐?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학 없이 머신러닝 공부할 수 있죠. 3주 만에 실습 돌리고 타이타닉 제출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다 보면은 수학이 필요하고 그 수학의 중요성을 차차 얻어가고 그게 절대 3주 만에 되진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비전공자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뭔가 컴퓨터가 아니라 뭐 다른 전공을 하시다가 아니면 문과셨다가 뭔가 컴퓨터로 전향을 하면서 하신 분들 많을 건데 사실 AI나 ML 쪽이란 거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되게 순차적인 단계가 필요할 거예요. 맨 처음에는 파이썬, 헬로월드 시작하고 이 파이썬을 좀 잘 쓰기 위해서는 객체 지향이 필요하고 그 객체 지향에 대해서 좀 배우고 나면 어떻게 자료 구조를 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알고리즘 지식을 쌓을 것인가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코딩 테스트도 접근하게 될 거고 그럼 이런 알고리즘 지식도 쌓이고 뭔가 컴퓨터의 전체적인 지식 쌓이다 보면은 AI, ML이 되게 쉽게 느껴져요. 그래서 컴퓨터 전공생들에게는 되게 순차적으로 하다가 ML이 딱 하는 느낌이지만 대다수 이제 처음 이제 머신러닝을 하시는 분들은 대다수 거의 파이썬부터 시작을 하죠. 갑자기 이제 파이썬 공부하다가 갑자기 ML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들한테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면 머신러닝을 이게 정말 완벽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완벽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머신러닝에 적용하고 뭔가 도입을 하려면 3가지의 스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개념적인 이해. 내가 이 모델이 어떤 느낌인지 알아야 돼요. 이 모델이 과연 뭘 하려는 건가. 그러니까 적어도 뭐 M리스트라 해서 0부터 9까지 쓰여진 숫자인데 이 숫자를 0, 1, 2, 3, 4, 5, 6, 7, 8, 9로 예측을 할 것인지 아니면 타이타닉 같이 생존자를 예측할 것인지 무엇을 예측할 것이고 이 데이터에 대해 이 모델은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개념적인 이해가 먼저 돼야 되고 이 개념적인 이해가 먼저 되고 나면은 이걸 어떻게 코딩을 할까. 근데 저는 코딩도 요새는 너무 잘 돼 있거든요. 자료도 너무 잘 돼 있고 사람들이 이미 다 짜놨어요. 오픈소스로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차차 스킬을 얻고 이제 그런 스킬을 얻다가 나만의 커스텀 마이크를 만지면 안 되는데 나만의 커스텀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자기만의 모델을 만들 때 수학적인 지식이나 도메인 지식을 하나씩 추가하는 단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념적인 이해, 그 다음 프로그래밍 스킬, 그 다음에 수학 도메인 지식을 차근차근 쌓아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적인 이해부터 다시 얘기하면 모델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가, 과연 이 모델은 어떤 문제점에서 비롯됐고 기존의 모델에 대해서 어떤 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 모델을 만들었는가를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모델의 장단점이 무엇인가. 이 모델은 이런 분포에 대해서는 잘 예측할 수 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예측하지 못한다. 그런 모델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들을 알면 돼요. 두 번째, 프로그래밍 스킬. 이제 프로그래밍 스킬도 좀 여러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일단은 라이브러리를 그냥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여러분들 이제 모델 되게 많이 볼 거예요. 뭐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부터 해서 뭐 엑시부스트 이런 것들이 모델이 되게 많을 건데 사실 이런 모델들은 사람들이 다 라이브러리로 구현해놨습니다. 오픈소스로 다 구현해놨고 여러분들은 입력 그리고 뭐 하이퍼 파라미터 몇 개를 넣으면은 모델이 알아서 훈련을 해주고 예측도 알아서 잘 해줘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고 두 번째는 이 라이브러리에 어떻게 커스텀할 수 있는가 그걸 안 다음에 이제 모델을 직접 구현하는 거. 이제 딥러닝 단계로 가면은 사람들이 구현을 안 해놨죠.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직접 구현을 해야 되니까 그런 딥러닝 같은 것들은 직접 구현하는 방법들을 익히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은 여러분 컴퓨터가 뭐 회사 컴퓨터만큼 좋진 않을 거예요. 뭐 GPU가 뭐 100개씩 있거나 그렇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어떻게 돌릴 것인가 어떻게 최대한 컴팩트하게 이 모델을 돌릴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면은 이제 알고리즘적인 사고라던가 아니면 어떤 테크닉들을 하나씩 공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코드를 많이 쓰다 보면은 이 코드를 다시 써야 되는 일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되는 일도 생길 거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게 클린 코드인가 어떤 게 재사용성이 높은 코드고 어떤 코드가 가독성이 높은 코드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점점 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케글이 되게 좋죠. 이제 그 다음에는 점점 수학적인 거나 도메인 지식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뭐 모델 내부는 어떤 과정이 구체적으로 일어나서 어떤 통계적인 예측을 지금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 예를 들면은 음성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래는 정말 이렇게
단순하게 1D 1차원적인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에서 피처를 뽑기 위해서 뭐 MFCC라던가 아니면 멜 스펙트로그램이던가 그런 여러 가지의 전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전처리가 왜 필요한가는 좀 더 수학적으로 봐야 되고 그게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더 수학적인 공부나 그런 도메인적인 공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따른 전처리 방법들을 공부하다 보면은 수학적인 지식이나 도메인 지식이 필요할 거고 이렇게 이런 가정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도 수학적인 지식이 쌓일수록 훨씬 좋겠죠. 그렇게 순서대로 개념적인 이해 그리고 프로그래밍 스킬 그다음에 수학 도메인 지식 이런 식으로 공부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머신러닝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면 되냐면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를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이제 머신러닝이 이제 AI가 시작할 때는 약간 이런 단계였어요. 모든 걸 조건문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체스판 같은 경우에서 체스 이 상황이면은 이때는 뭐 나이트를 움직여라. 체스 이 상황이면 퀸을 움직여라. 모든 걸 조건문으로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씩 조건문으로 처리한 거를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 시스템에 대한 모델의 어떤 쉬운 버전이 디시전 트리예요.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이거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계속 절반씩 나누는 겁니다. yes or no로. 그래서 지금 예시를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은 뭐 어떤 데이터보다 어떤 데이터가 큰가 했을 때 절반으로 나누고 그리고 절반으로 나누고 절반으로 나누고 절반으로 나누고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어떤 가장 끝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yes or no로 랜덤하게 데이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데이터가 n차원 공간에 있을 때 이것들을 잘 선으로 그었을 때 잘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거를 선형대수적으로 행렬식으로 계산하면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했을 때 만들어진 게 linear classification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 예시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KNN이라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진을 보면은 사람들은 다 개새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얘는 개새니까. 근데 여러분들 왜 얘를 개새라고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본 개들은 다 얼굴이 저럴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본 새들은 다 저런 몸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컴퓨터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그 모델이 본 지금까지 데이터 중에서 개 데이터에 이만큼 가깝고 새 데이터에 이만큼 가까우니까 얘는 개 또는 새일 것이다. 그래서 데이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가장 가까운 데이터 셋들을 살펴보는 게 KNN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뭔가 데이터들에 대해서 행렬 가중치나 뭐 이런 것들로 식을 했을 때 잘 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로지스틱 레그레션이라 하고요. 이런 것들은 아마 다 하나씩 공부를 하면은 익히게 될 거고 아마 모델이 다 해줄 겁니다. 그리고 앙상블이란 건 뭐냐? 엄청 똑똑한 모델 하나보다 약간 덜 똑똑한 모델 100개가 좀 더 잘하지 않을까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랜덤 포레스트인데 이렇게 디시전 트리 하나 있는 것보다 조금 작은 디시전 트리 100개 있는 게 훨씬 더 예측을 잘할 것이다 해서 이 전체 저 디시전 트리 전체를 평균 내서 사용하는 게 랜덤 포레스트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확장한 방식들이 XGBoost, LGBM 등등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딱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한 이유는 사이킷런에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킷런 라이브러리 다 구현이 되어 있고 이 사이킷런에서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함수를 써라 하고 대충적으로 저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적재적소에 가져다 쓰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라이브러리를 외울 수도 있고 아니면 라이브러리를 외우지 않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이클런에 그 라이브러리를 쓰면 되겠다라고 예측을 하시면 될 거예요. 쓰다 보면 외워집니다. 저도 이제 한동안 머신러닝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코드를 보면은 코드 자체에 대해서는 이 기억을 못하지만 코드를 작성하려면은 어디에 어떤 코드를 써야 되는지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다 외운다고 생각하기보다 어떤 장소에 어떤 코드를 써야 되는지 그런 개념들을 계속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